타다는 영화 포드의 페라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울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나가면서 심심하니까 제 차가 지금 아반떼 스포츠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 요번 달이 돼서 3년 됐는데 이제 3년 동안 사용한 그 후기를 남겨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제 차는 16년 12월에 출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동과 익스트림 셀렉션 사이에 있는 중간 트림의 차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옵션 사항은 통풍 시트,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크루즈, 생각나는 건 요거고, 추가로 TX 옵션을 넣었는데 서스펜션 옵션하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네, 여태까지 잘 타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아니고 후기 영상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얘기가 담겨 있음을 좀 주의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시작을 할까? 네, 일단은 금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다른 옵션을 추가해서 이제 총 비용은 2,500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는 뭐 5% 붙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한 100 얼마였지?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탔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130만 원 정도, 연간 13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주유를 2번을 하는데요. 저는 고급류를 태우는데 사실 이 차에 고급류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고급류를 태우는데 저는 한 달에 총 2번 주유를 하는데 풀로 무조건 만땅으로 채우거든요. 그래서 만땅으로 채우면 2번 채워서 한 11만원 정도, 한 달에 11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부품값은 이제 저는 엔진 오일을 6,000km 아니면 6개월이 되면 한번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오일은 총 4.5리터가 필요하고 저는 4통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4통 준비 총 한 금액은 이제 한 6만원 정도, 6에서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제 차는 현재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따로 배기, 흡기, 뭐 매핑이라든지 이런 작업은 일체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한 건 케미컬류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케미컬은 엔진 오일은 모출에 300V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는 261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미션 오일을 한번 바꿨는데, 미션 오일은 모출에 DCTF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후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외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은 솔직히 차를 좀 좋아하고 좀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일반 AD에 비해서 잘생겼다고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또 단점도 있죠. 차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아반떼다, 이제 2,500을 주고 산 그냥 아반떼일 뿐이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외관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들고 있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외관입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리나 블루를 골랐는데 생각보다 유채색이 질리지 않고 오래 가더라고요. 원래 질렸으면 랩핑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색깔 컬러감도 예쁘고 이제 가볍긴 한데, 요것도 색상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저는 스타게이징 블루를 사고 싶었는데 스타게이징 블루를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블루가 탁하더라고요. 어둡기도 어둡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밝은 컬러인 마리나 블루. 그리고 또 이 나이 때 이렇게 좀 튀는 색깔 아니면 언제 타보겠나 싶어서 고른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색상과 외관은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내부인데요. 뭐 내부는 이제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아이오닉에 이제 먼저 선보였던 D컷 스티어링이었는데, 아이오닉과 요 아반떼 스포츠 여기 들어가는 D컷 핸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요게 타보니까 요 뭐라 그래야 되지? 요 핸들 가죽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약해서 지퍼나 단추 있는 옷을 입고 핸들에 이렇게 싹 쓸리면 핸들이 까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요 D컷 밑부분이 좀 많이 까져 있고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i30 N라인 핸들로 바꾸고 싶은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부품값도 비싸고 혼자 할 자신이 없어서, 네, 생각보다 비싸서 이제 그거는 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요 레드벨트죠. 요 레드벨트. 원래 이거 레드벨트 하려면 싸제로 해야 되는데 기본 사양이라는 거, 그거에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 고성능 펀카라는 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성능 펀카가 맞습니다. 고성능 펀카 맞고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이제 자금이 별로 없는데 뭔가 좀 재밌는 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도 그때 i30 PD 모델 1.6 터보 엔진 올린 차가 막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i30는 현대에서 포지셔닝을 아반떼 위급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히 좀 커서 저는 아방스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인 취향은 해치백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눈물을 머금고 아방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 좋아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게 될 거의 1순위가 이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AD가 지금 그 삼각대로 변하기 전 요 AD 중고차 가격도 생각보다 착한 편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삼각대에 그 삼각대 디자인에 이제 불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찾으실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약간 얘기가 샜는데 성능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차는 1.6 터보가 들어갔고, 제 차 같은 경우는 7단 DST를 조합을 해서 앞바퀴 굴림을 굴리는 차인데, 뭐 스펙을 대충 말씀드리면, 토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차가 204마력, 제원 마력은 204마력이고요.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고급류 넣고 실제로 다이노를 돌려봤을 때 한 170에서 18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실제로 운용을 해봤을 때 그 200마력이라는 그 수치가 확실히 와닿거든요. 어떤 거에서 와닿냐면, 일단 고속주행에서 추월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한 100에서 110km 사이에서 내가 추월을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치고 나가는 맛이 확실히 그 2000cc NA 중형차, 그러니까 뭐 소나타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뭐 산길이라든지 와인딩을 했을 때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요 얘기를 하자면 그 차량 무게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차가 1300kg로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뭐 그만큼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300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200마력짜리 엔진을 얻고, 이제 그렇게 그 조합을 봤을 때 이게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TWX 서스펜션 옵션을 넣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TWX가 짱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순정이 짱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말 그 TWX 진짜 잘 넣었다고 생각되는 옵션이고요. 요 서스펜션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일체형 서스펜션을 단 차를 안 타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방스 순정 서스펜션도 잠깐 타본 게 다기 때문에 딱히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순정이랑 잠깐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차가 딱딱한 건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차가 딱딱하고 롤 제어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이제 뭐 고속주행 갔을 때 사실 좀 불안한 건 있어요. 그 차가 불안하다는 말은 그 차가 가볍음에서 나오는 그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시국에 일본차 얘기를 꺼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MX5를 그 일본 오키나와에서 탔을 때도 이제 고속 영역 올라가면 확실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왜 그런가 하니 서스펜션도 좀 무르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가볍고, 그렇게 해서 고속 영역에서는 확실히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TWX 서스펜션을 넣었는데 확실히 코너에 들어가면 진짜 와, 이거 서스펜션 옵션 잘 넣었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특히 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진입할 때라든지, 뭐 산길을 잠깐 꼬불꼬불한 산길을 탄다든지, 그런 분에 있어서는 뭐 엄청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일체형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또 일체형을 꼽으면 또 그 낮은 차고로 대지와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TWX 서스펜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서스펜션까지 얘기를 끝냈고, 뭐 이제 미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 차를, 그러니까 이 차를 사고 제일 후회하는 게 수동을 안 넣은 거. 수동을 안 넣은 게 진짜 정말 후회가 됩니다. 사실 그 차를 구매를 했을 때 제가 요 수동을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면허도 바꿨거든요. 원래 뭐 차를 뭐 남자는 일종이다 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정말 빨리 운전을 하고 싶어서 그 2보를 먼저 땄거든요. 근데 2보를 따면 그 조건란에 A라고 붙더라고요. 그 오토 미션만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래서 그게 수동차를 못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수동 미션, 그러니까 수동 2종 수동으로 바꿔서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약간 시내 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 오토를 사긴 샀는데, 근데 제 운전 환경을 생각을 해보니까 시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을 샀어도 엄청 더 만족하면서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CT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DCT가 제가 알기로는 수동 기반의 미션인데 클러치가 2개, 액추에이터가 2개 붙어있는 미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차는 7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홀수단, 짝수단에 각각 맞춰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좀 더 빠른 변속,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형식의 변속기보다 좀 더 빠른 변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DCT인데, 뭐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저단 아니면 진짜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단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동 기반 미션들의 약간 고질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오르막에서 1, 2단을 출발했을 때랑 평지랑 1, 2단을 평지에서 1, 2단 출발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니 그 저희 그러니까 우리 수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클러치 미트가 좀 그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울컥거리는 그 현상이 자주 있게 되는데 요 DCT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수동 운전이 덜 익숙하신 분들의 차를 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 말고 진짜 한 3, 4단 올라가면 이제 그 단점이 좀 잊혀지죠. 근데 시내 주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1, 2단에서 울컥거림과 가끔 오르막에서 주차를 할 때 이제 1단, 2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1단, 2단을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막 덜덜덜덜덜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3, 4단이 넘어가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울산 넘어가는 길에 그 무룡산을 잠깐 들렸는데 이런 산길에서 뭐 와인딩을 타신다던가 할 때 보면 진짜 변속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 빠르다는 거죠. 뭐 진짜 PDK나 MDCT처럼 와 진짜 정광석화 같은 진짜 변속감이다, 그런 속도다,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 2천만 원이라는 차에 DCT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와, 이 정도면 생각보다 빠른데? 라고 하는 걸 완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서 진짜 MDCT나 그 PDK처럼 그 다운시프팅 할 때 빵빵 쳐주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뭐 제가 M2를 드라이빙 센터에서 타보고 PDK 달린 차는 리르에서 911 GT3 RS를 뭐 제가 운전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수석에 동승을 해서 타봤을 때 그 DCT가 그게 DCT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다운시프팅 할 때 빵빵 쳐주는 그런 맛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맛은 없는데 요 정도면 2천만 원짜리 차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미션이다. 단 1, 2단 출발할 때 빼고 요렇게 미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A30N도 타보고 베렌도 타봐서 약간 차알못이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스펙적인 면에서 봤을 때 A30N과 베렌은 엔진 출력은 퍼포먼스 스펙 기준으로 넣었을 때 그 A30N과 베렌은 출력은 똑같고요, 토크까지 똑같고 거의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되고, 베렌이 10mm인가 길이가 짧더라고요. 베렌이 10mm인가 짧고 A30N이 1mm인가 더 높고 전고가 높고. 근데 이제 코너를 딱 들어가면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코너를 들어갔을 때 A30N이 뭔가 좀 더 경쾌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베렌을 제가 뭐 인제나 서킷에서 타본 게 아니라서 좀 약간 비교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A30N이 좀 더 코너에서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i30 그 PD 일반 1.6 터보 모델을 tas을 때도 그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뒤에 오버행이 조금 벨로스터 N보다 A30N이 좀 더 짧아서 오는 메리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확실히 뒤에가 좀 더 잘 따라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i30N에서. 근데 이제 그리고 또 i30N과 베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i30N은 오버부스트가 들어가서 그 확실히 치고 나갈 때 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베렌을 탔을 때는 뭐 직선에서 조금 페달에 힘을 줘서 이제 탔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그것만 탔을 때는 잘 모르는데 베렌을 탔을 때만은 좀 잘 모르는데 A30N을 탔을 때는 와 진짜 좀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베렌을 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물론 둘 다 시원은 한데 생각보다 시원하진 않은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왜 베렌은 진짜 오버부스트를 안 넣어줘가지고, 기왕 넣어줄 거면 똑같이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죠. 근데 또 제가 왜 베렌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베렌을 사고 싶거든요. 기변을 하고 싶어가지고 베렌을 시승도 해봤고 이제 아이서10과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때 저번에 이제 베렌을 시승을 하게 됐죠.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방스도 충분히 좋은 펑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아방스도 진짜 가성비 갑이다. 원래 베렌 나오기 전에 진짜 가성비 갑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이 했고, 실제로 실사용자가 느끼기에도 진짜 가성비는 진짜 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뭐 편의사항을 포기는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의 결론, 나는 베렌을 사고 싶다. 베렌 사고 싶다. 이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